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이준석의 생생정치 시청자분들 제가 항상 혼자 나오다가 오늘은 두 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보다 젊은 친구랑 나와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섭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 맡고 지금 도봉구 갑에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에 딱 정치하면서 그때 비상대책위원을 시작했는데요. 예, 저랑 비슷한 커리어로 시작하는, 그리고 굉장히 전도 유명한 친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보면은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뭐 PK 의원들 중심으로 아직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아직 마음에 아픔이 남아 있는 당원들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계속 석연치 않아하는 입장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 좀 제대로 털고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일부 그런 TK, PK 의원과 당원들 사이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세게 노출됐던 것이 네. 조강특위에서 보고했던 사실 49명인가요 그때? 48명인가 48명. 그 명단 자체가 통으로 유출돼가지고 이제 사실 굉장히 의미인데, 이거 통으로 유출된 경위를 어떻게 좀 비대위 파악했어요?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회의 끝나자마자 그 명단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언론사에 단독으로 이제 다 떠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데일리안이었죠. 데일리안에 단독으로 유출이 됐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제가 차체 다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빨리 그러니까 보고사항만 듣는 걸 마치고 바로 또 그걸 걷어갔거든요. 그 와중에 그 짧은 찰나에 뭔가 유출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색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비대위 옛날에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보안 지키라고 한 건데, 어떻게든 이제 계속 사람 명단 이런 걸 그때 공천도 하고 이랬으니까 기자들이 캐묻다 보면은 하나하나씩이라도 알려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보면은 기자랑 신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49명 통째로 나왔다는 거는 문서채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가? 거의 실시간 보고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게 진짜 비대위 의중이냐?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우선 동네에서 망신살하고 이제 보낸 거냐? 왜냐면 지금 명단 조정 가능성이 있다 봐요. 어떻게 봐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신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당무감사 위원들은 굉장히 좀 고강도로 우리가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게 전격적으로 우리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궐선거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고강도로 당무감사를 했는데, 이제 반대편의 의견 때문에 좀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게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 바꿔버리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논의인데, 당무감사라는 취지 자체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얼마간이라도 우리가 이만큼 변화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무감사 한 것만으로 끝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무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럼 비대위에서 주로 뭘 논의해요? 뭐 일단 현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런 당무 자체에 대한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일들에 조금 가깝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문제, 뭐 공수처 문제, 뭐 추미애, 뭐 이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론을 정하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실제로 이렇게 좀 당무와 관련된 일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무처의 결과를 보고받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우리 국민의힘 이 비대위 체제 하에서 좀 많은 변화를 보여주기 기대하고 있는데 저항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
법도 그렇고 전속고발법 폐지나 이런 것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비대위에서 사실 좀 결의를 해가지고 강하게 밀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비대위원들은 대부분 김종인 대표가 나아가자 하는 방향은 거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데 결국에 사실 이제 공정경제선법도 그렇고 최근에 말씀하신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입법적으로 내가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비대위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당론을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큰 지향점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계속 입법적인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미약한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원장 및 비대위원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내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뭐 원내 상황도 뭐 녹록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서포트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저는 이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당내 사정도 그렇지만은 어제 터진 것 중에 재밌는 게 좀 뭔가 봤더니만은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아침 방송에서 이걸 이제 민주당 관계자랑 다뤘는데 좀 웃긴 게 저는 김남국 의원이 하는 거랑 생각이 거의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있어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약간 불쌍해 보여요. 왜냐면은 정의당이 여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김남국 의원한테 공격을 했던 포인트를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김남국 발언 영상 찾아봤더니만 또 유튜브에 없어요. 그 실제로 문제됐던 발언을 했다는 영상이 뭐 한겨레 TV에 하나 있고 뭐 하나 있는데 2개 있는데 풀 영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찾아서 들어야 돼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보자 해서 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실수가 없어요 보면은. 남성의 인식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발의된 법안에 대한 대한 남성의 인식이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의 입장도 뭐 파악하셨냐고 연구하는 분이 나오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제가 봤을 땐 연구를 안 한 것 같아. 조사 자체가 없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냥 말로 빙빙 불러가지고 3, 4분 동안 얘기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다시 물어보거든요. 20대 30대 남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뭐 자료나 이런 게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니까 또 말을 빙빙 돌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혼자 열받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리고 정의당이 열받은 거지. 왜 그걸 자꾸 물어보냐고. 근데 제가 이런 거잖아요. 그분이 여성 연구자던데 20대 30대 남성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은 그런 젊은 정치인인데 30대 정치인인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평소에 젊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혹시 객관적으로 연구된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 국회의원이 그 정도도 못하냐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정의당이 가가지고 또 자기가 여성이라 그러면 여성 대변인이 또 뭐 이 그 입장을 내고 김남국 그 의원을 비판하는 걸 내고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앞으로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걸 협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로 이제 논평을 내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굳이 따지면은 정의당도 김남국 의원한테 협조 안 할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정의당 협조 안 한다는 게 어떻게 협박이지? 뭐 이런 거. 근데 그 원래 우리 이준석 최고님이랑 김남국 그 의원이랑 토론하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 제가 진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불쌍하잖아 진짜 이거는. 아니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정의당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더러운 수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 김남국 의원이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여성계를 끌어다가 김남국 의원을 공격하려고 했고 거기서 정의당이 존재감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게 비열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아는 거예요 정의당도 김남국이란 이름 세 글자가 들어간 기사가 뜨면은 무조건 보수층이 알아서 김남국을 공격해 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협박당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까일 만한 그런 구석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이 제가 처음으로 힘내라 김남국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다.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의당이랑 김남국 의원이 싸우면 사실 저희는 그냥 지켜보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아니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게 김남국 의원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도 사실 얼마나 민주당이 우리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이 정의당 뒤통수를 때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요새 민주당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제 정의당이랑 민주당 치고받고 싸우고 웃긴 거예요. 저 보면. 그러니까 근데 정의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민주당한테 그 간과 쓸개 다 내주고 이렇게 퍼포스 원 하다가 뒤통수 맞았으면은 이제 손을 끊어야지. 그걸 자기들이 반성해야지. 저는 그걸 가장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받기 쉬운 인사인 김남국을 때려서 극복하겠다. 아이고 저는 정의당 언제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건 이제 맞아 30대 여성이라는 문제로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약간 이 변명은 조금 궁색하다.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도 정치하다 보면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사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렇죠. 제가 바른미래당 하던 시절에 가장 화가 많이 났던 기사가 뭐였냐면은 그때 손학규 대표랑 한창 싸울 때였는데 힘드실 때 제가 회의 자리에서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말 하자마자 직후에 오마이뉴스 기자가 가가지고 이준석이 회의 자리에서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고 기사를 낸 거예요. 씨발이 붙은 거네요 거기에. 아니 진짜를 아니 씨발로 혼자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사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뭐 탑에 올리고 난리 났던 거지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대깨문들은 다 달려들고 손학규 그 대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온 동네 퍼뜨린 거예요 보면은 이준석이 회의 자리에서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영상도 있고 심지어 그 기자가 내 바로 뒤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녹취도 나중에 다 해가지고 제가 오마이뉴스에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뭐 그 기자는 저한테 사과하고 그래서 뭐 정정 기사를 그럼 내 퍼나르겠냐고 사람들이 아니죠. 욕 먹은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가 나 무조건 민사소송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엔 그 기사에다 뭐 하고 뭐 제발 죄송합니다 위에서 전화하고 뭐 난리 났어요 보면은.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를 하고 다른 언론은 한 명도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혼자 그걸 그렇게 들은 것이 환청일까 아니면은 의도일까?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의도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 언론사를 뭐 문 닫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진짜 했는데 김남국 의원도 지금 아마 제가 방송 같이 많이 봐서한테 그 성격에 못 참을 거예요. 보면 이제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지켜보면서 사실 남의 불행이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의 귀중한 시청 시간을 제가 잡아먹어서까지 할애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뭐 1일 1남국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남국하셨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삼김시대라는 말도 있어요. 김남국, 김용민 그다음에 저 누구야 또 김종민. 맞아. 김종민 의원 나오면 채널 고정이라고 다들 이렇게. 저도 같이 그 김종민 의원이랑 토론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으신 분이야 김종민 의원님. 네. 진짜 그 김종민 의원도 원래 기자 출신이시거든요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너스레가 있고 좀 이렇게 분석력 있는 분인데 그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법사위에서 웃긴 역할로 등장하셔가지고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그 내가 조국이야 그 발언 이후로 완전히 유행어 제조기가 되셨죠 이제.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 당도 이제 좀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 징계를 당해가지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랬을 때 당연히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올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외에는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비대위 입장에서 결정할 건 없었을 것 같고 김재섭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꾸준하게 약간 국민의힘과는 선긋기를 하는 스탠스를 계속 취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는 여당 사람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인데 그건 공무원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선긋기를 했던 거는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 일을 내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와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가지고 나갈 정치적 포텐셜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떤 국민의힘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주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 정치 내에서 혹은 검찰 내에서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그 사람만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부당하게 만약에 검찰총장 자리에서 잘려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랑 얼마든지 같이 손을 내밀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한테도 사석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들이 과거에 자기는 대선 후보를 보는데 철학이 몇 개 있다 했는데
이건 이번에 그 40대 경제 이런 발언 나오기 한참 전에 2012년에 이제 본인이 결국 책사로서 누군가 대선 후보 돕고 이럴 때 어떤 사람을 돕느냐는 취지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우선 국회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네. 네. 의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또는 의회 경험이 짧은 사람은 결국에는 의회를 무시하게 된다. 의회에서 이런 합의하는 과정 같은 게 비효율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지금 되게 잘 보여준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던 게 뭐 그때 2012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하고 바로 대통령 된 건데 국회에서 뭔가 합의하는 역할, 초선 의원급 초선이 아니라 그때는 당대표급 초선이었으니까 실무를 안 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하는 그런 역할만 했기 때문에 협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고 그게 중요한 과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펼치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총장도 그 지점을 어떻게 임종인 위원장이 평가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가진 직업적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당에 만약에 들어올 꼬신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말고 다른 역할을 한번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역할할 수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 봤을 때 그런 거 한번 꼬셔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너무 먼 얘기인가? 어떤 영역에서 그 실력을 이제 증명한 사람이 사실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 그대로 뭔가 헤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저도 대선으로 직행하는 거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충분한 그 안에서의 또 정치적 경험이 있는 이후에 뭔가 더 큰 꿈을 꾸는 게 이게 스텝상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요, 이게 사실 대선 주자들 우리 당에 이제 많이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나이가 60을 넘느냐 60 아래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길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0 아래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앞에 수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원지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 대선 주자 중에 하나지만은 나는 딴 거 한 번 더 하고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홍 대표도 이제 나이가 이제 홍 대표 66인가 67인가 그러실 거야 아마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좀 기회가 없다 생각하면은 이제 조급해지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나 그 원희룡 지사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에도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바이든이 너무 그 60대 이상 정치인들한테 큰 판타지를 한번 심어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나는 뭐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이럴 수 우리나라 진짜 젊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갈수록 대통령 연령대가 우리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52년생이시던가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65세 되셨나? 66세 되셨구나. 66세 되셨는데 그보단 젊은 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내부적으로 보궐선거 후보군은 논의되는 게 있어요? 뭐 지금 후보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 이외에는 아직 뭐 뚜렷하게 레이더에 잡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이제 도봉구 을 국회의원이었던 김선동 사무총장이랑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구청장이신 조은희 구청장님 뭐 이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 보궐선거 잠룡이라고 불리는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전 대표가 있으신데 아직 뭐 뚜렷하게 그 이외의 후보군들이 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은 아니라서 부산은 좀 제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저쪽 후보는 저는 김영춘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되는 판이면 김영춘이 나올 것이고 무조건 지는 판이라 생각하면 김혜영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영춘 의원의 인간적인 매력이 상당한데 거기에 맞설 후보를 찾는 게 지금 뭐 후보 나오겠다는 분은 많은데 저는 지금 후보도 약간 불안한 게 있거든요. 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위원장님이 좀 그 후보군을 찾고 있는 모양새인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은 중립 기여를 딱 박은 상태에서 정말 그 알아서 후보군들이 뛰쳐나와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좀 부산에서도 그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하면서도 정치권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몇 명 섭외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를 생각해서 제가 요즘 뭘 했냐면은 부산 지역 유명인 목록 위키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보면은 이거 쫙 보다가 딱 이름 보자마자 딱 눈이 뜨인 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황창기 회장
아 KT 회장을 지내셨는데 원래는 황해 법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던 황창규 회장 이런 분들이 사실 올해 초에 KT 회장 퇴임하시고 지금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저는 근데 부산의 그런 어쩌면 안철수 대표보다 IT 쪽에서 훨씬 더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급이 높은 그렇죠. 황창규 회장 이런 분들 당에서 한번 영입한다면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당도 이제 인재 영입이라는 것도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이런데 역할을 하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경제 정당 우리가 표방하려 그러면은 진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경제학 교수님 뭐 관료 출신 이런 사람들은 월급 받으면서 자기 주어진 일만 하는 거고 뭔가 개척했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황창규 회장님을 어떻게든 섭외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제 인맥을 총동원 해가지고 요즘 황창규 회장님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김종인 대표님 입장에서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 좋은 후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당 후보로 뛰어라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선룰이 그 시민 경선 100%로 짜여 있단 말이죠. 신인 하나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인 트랙으로 하나 올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민 경선 100%라는 세팅이 된 순간 김종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누군가를 갑자기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사인을 이건 시민 투표라는 인상을 안 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연재 영입을 하고 싶더라도 지금 못하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생생정치 시청자분들께 대한민국을 반도체 신화를 이끌었던 황해법칙 황창규 회장님 부산 출신이시고 이분과 혹시 연락 닿는 분 있으시면은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 젊은 세대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황해법칙의 설계자. 이런 분들이 좀 와야지 저는 국민의힘이 딱 반전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땐 부산의 후보로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나가도 되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반전 분위기까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우리 당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직업 정치인만 드글거리는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신선한 느낌의 어떤 인재 영입 이거 이제 발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결국 부산의 후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랑 무조건 싱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같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막 오래된 정치인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옛날 자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버리면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긴다 생각하는 선거에서 보통 헛발질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번에 저희가 진짜 좋은 사람 찾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이나 이현주 의원님께 제가 사감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인재풀을 확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언급해 보는 거고요. 황창규 회장님과 어떤 소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언급해서 누를 끼치게 됐는데 뭐 그런 분을 저는 사실 젊은 사람으로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계속 그 여론조사나 돌리고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신선한 인물을 많이 섭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에 주저주저 떠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재섭 비대위원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시면 매주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